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6일 무신일 1397년 5월 23일 근정전 조회의 투항에 온 외인 나가온과 섬나곡국 사신들도 서열하다. 임금이 근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았는데 투항한 외인 나가온은 조정 의례에서 동쪽 8째 품계의 맨 앞줄에서 약간 뒤에 서열하게 하고 섬나곡국에서 온 사신들은 서쪽 8째 품계의 맨 앞줄에서 약간 뒤에 서열하였다. 임금은 나가온에게 단직으로 만든 옷 한 벌과 가는 3배 옷 한 벌, 비단으로 만든 사모, 은으로 된 허리띠, 가죽신을 하사하고 그의 일행 12명에게도 각각 3배 옷 한 벌씩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7일 기유일 1397년 5월 24일 이문화 노석주 및 투항에 온 외인 나가온 도시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화를 좌승지로 노석주는 우부승지 겸 상서윤으로 삼았다. 투항한 외인 나가온에게는 선략장군의 직함을 주고 그의 부하 도시라 등 8명에게는 각각 영사정과 부사정의 직책을 주었다. 궁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궁인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8일 경술일 1397년 5월 25일 흥인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둘러보다. 임금이 흥인문으로 거둥하여 옹성 구조를 둘러보았고 성을 따라 순찰하여 동소문에 이른 뒤 돌아왔다. 거상 중에 이문화를 보주 상차에서 소견하다. 항복한 외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 선차 권전을 보내어 좌승지 이문화를 보주의 상중에서 부르고 권전에게 명하여 도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전교하였다. 외인이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만약 잡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서반 6품과 동반 7품 이하의 기마 금지에 대해 사사에서 의논케 하다. 도평이 사사에 명하여 서반 6품과 동반 7품 이하의 관원들이 말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세자를 모시고 나가 가축을 쏘아 죽인 대장군을 탄핵하다. 대장군 남재와 장군 강유신이 세자를 모시고 궁 밖으로 나가 말을 몰면서 남의 집 염소와 오리를 활로 쏘아 죽였기 때문에 간관이 이들을 탄핵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일 임자일 1397년 5월 27일 일식이 일어나니 임금이 소복하고 일식을 구원하는 의식을 행하다. 해가 가려져 일식이 일어나 완전히 가려지자 임금은 상복을 입고 일식을 막는 제사를 올렸다. 병조에서 무과 출신자들의 서용 대칙을 수판하다. 병조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무과에 합격한 자는 훈련원에 가서 각종 병서와 무예를 시험받아 세 등급으로 나누고 문과의 절차를 참고하여 서용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일 개축일 1397년 5월 28일 간관이 투항한 왜구의 처리를 잘못한 유양을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간관이 상소를 올렸는데 대략 내용은 이러하였다. 제가 보기에 상의중추원사 유양은 예전에 계림에 있을 때 왜구가 항복해오던 시점에 혼자 말을 타고 가서 적을 직접 만나 위협과 회유로 설득하여 외노들이 자식을 볼모로 바치게 하고 성의를 다하게 하였으니 그 뒤에도 마땅히 더욱 부지런히 일에 임하여 공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선이 와서 정박한 뒤에는 병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며 이익이나 해악의 기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중의훈을 보내어 왜구들이 이를 의심하고 결국 도망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중이 왕래한 사실도 비밀로 감추고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유를 캐물어도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려 들어 사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간사하고 기만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바라건대 유관 부서에 명하여 유양의 관직을 회수하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문해 주십시오. 임금은 일단 유양을 외직으로 옮기고 의운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그 말을 들어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4일 을묘일 1397년 5월 30일 청주 절부 김씨를 정표하고 그 아들의 군역을 면제해 주다. 청주 사람 별장 조덕린의 어머니 김씨는 19살의 남편이 죽었는데 부모가 객가시키려 하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따라가지 않으며 60년 넘게 수절하였다.
청주 목사 김자수가 이를 아뢰자 임금은 그 마을에 정표를 세우게 하고 조덕린의 군역을 면제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다. 큰 비가 내려 경상도에 밭 1만 결이 손실되다. 이달에 큰 비가 내려 경상도에서 물에 잠긴 논밭이 거의 1만 결이나 되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5일 병진일 1397년 5월 31일 용무루에 올라 척성놀이를 구경하다. 임금이 용무루에 올라가 척성놀이를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6일 정사일 1397년 6월 1일 투항했다가 병선 약탈에 간 상만호를 없애어 우호 다지자며 대마도에 보낸 글. 전 사제 소감 박인규를 일본 대마도에 보내어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 문화 좌정승 조준 등은 일본국 대마도 수호 이대경 귀하에게 서신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귀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원래 이웃처럼 지내던 관계였으나 경인년 이래로 귀국의 지도와 일기도 두 섬에서 무례한들이 모여 해적이 되어 국경을 침범하였고 그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상께서는 백성들의 억울한 피해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적을 없애고 국경 백성을 보호하고자 연해 각 지역의 전함을 수리하게 하고 시기를 정해 출동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영해부 축산도에 와서 항복하겠다고 청하니 주상께서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예전의 악행을 묻지 않으시고 울주에 머물게 하시고 양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의심하여 우리 수령을 협박하고 도망쳤고 올해 봄에도 또다시 항복을 청하였기에 주상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변방 장수들에게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구만호 3만호라는 자는 지금 서울에 있으며 집과 음식까지 제공받고 있지만 상만호라는 자는 밀양에서 후하게 대접받은 뒤 배를 타고 돌아가겠다고 청하여 배를 마련해 주었더니 갑자기 다시 의심을 품고 군함을 빼앗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얼마 뒤 귀국에서 보낸 서신이 도착하자 주상께서는 그 진심을 가상히 여기시어 박인기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상만호라는 자는 우리와의 약속을 어겼고 귀국의 뜻에도 어긋난 자이니 이는 우리나라에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입장에서도 죄인입니다. 부디 사정을 잘 헤아리시어 이 자를 처벌하고 두 나라의 우호가 회복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7일 5일 1397년 6월 2일 경시서 승 김시용 등이 한낮에 저자를 열기를 청하다. 경시서 승 김시용 등이 낮 시간에 시장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8일 김이일 1397년 6월 3일 큰 비가 내리다. 큰 비가 내렸다. 간관이 유양의 죄를 청하니 중의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다. 간관이 상소하여 유양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의운이 도망쳤다는 말은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또 유양은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으로 보냈으니 의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0일 신유일 1397년 6월 5일 간관이 다시 유양의 죄를 청하니 하옥시키고 국문케 하다. 간관이 다시 상소하여 유양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이에 유양을 감옥에 가두고 사원부에 명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분명히 가려서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3일 갑자일 1397년 6월 8일 사원부 감찰과 창고를 맡은 관리가 업무상 마찰을 일으키자 모두 파직시키다. 감찰 김효렴이 풍저창에 이르러 창고 관리가 이를 잘못 처리한 것을 두고 그 사령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너는 왜 너희 창고 관리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자 창사 박상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감찰도 자기 상관에게서 배웠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사원부가 박상문을 탄핵하자 임금이 말하였다. 창고 관리가 어찌 아무 이유 없이 감찰에게 함부로 말했겠는가? 분명 감찰이 먼저 무례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효렴과 박상문 모두를 파직시켰다.
사원부에서 노비 쟁송은 일체 변정 도감에 위임할 것을 건의하다. 사원부에서 아뢰었다. 노비를 둘러싼 송사는 모두 변정 도감에 맡기고 판결한 공문은 도관에 붙이도록 하십시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4일 을축일 1397년 6월 9일 외적이 해주에서 노략질하다. 외적이 해주에서 도둑질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5일 병인일 1397년 6월 10일 별이 왕량성에서 나와 북쪽으로 흐르니 지천사에서 소재 법석을 베풀다. 어떤 별이 왕량성에서 나타나 북쪽으로 흘러가자 재앙을 없애는 법회를 지천사에서 열었다. 왜구가 옹진진에 들어와 병선 두 척을 불태우다. 왜구가 옹진진에 침입하여 병선 두 척을 불태웠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6일 정묘일 1397년 6월 11일 공감에 곡식을 훔쳐 쓰고 화통군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군기감 승을 죄주다. 사원부가 아뢰었다. 군기감 승 홍미가 본청의 쌀과 콩을 몰래 사용하고 화통군을 사사로이 부려 썼습니다. 부디 그의 직첩을 회수하고 죄를 물어주십시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7일 무진일 1397년 6월 12일 남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칼로 위협한 선략 장군 안을기를 죄주다. 또 아뢰었다. 선략 장군 안을기가 낮에 전 낭장 김구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였고 칼을 꺼내 위협까지 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큽니다. 부디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십시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사원 이직이 박상문 김효렴의 처벌과 관련하여 물러나길 청하다. 대사원 이직이 궁에 나와 아뢰었다. 박상문과 김효렴에게 죄를 청한 것은 저의 잘못이니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임금이 장무시사를 불러 그 직무를 대신 맡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8일 기사일 1397년 6월 13일 박실이 정한군 이방원에게 읍소하여 그의 아버지 박자안을 죽음에서 구하다. 순군 천호 하늘기를 보내 박자안을 군중에서 처형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자안은 왜적을 추격 중으로 전라도 진포에 이르고 있었다. 이 일은 적과 관련된 사안이라 비밀리에 처리되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안의 아들 박실이 이 소식을 듣고 정한군 이방원의 거처로 달려갔다. 마침 의안군 이화 등 여러 종친이 정한군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고 정한군이 문 앞까지 나와 맞이하고 있었다. 박실이 울며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정한군이 말했다. 국가의 큰일을 내가 어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종친들이 인사를 마치고 떠나려 하자 정한군은 다시 문 앞까지 나와 배웅하였다. 박실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자 정한군이 안타깝게 여겨 종친들과 함께 궁궐에 가서 아뢰자고 하였다. 그러나 종친들이 말했다. 이 일은 나라의 기밀인데 만약 임금께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정한군이 말하였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소. 곧 종친들과 함께 궁에 들어가 내관 조순을 시켜 임금께 아뢰게 하였다. 조순이 말하였다. 이 일은 비밀인데 여러 종친은 어찌 아셨습니까? 정한군이 말하였다.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 어찌 바깥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는가? 조순이 들어가 임금께 아뢰니 임금은 처음에는 노하여 말했다. 너희는 자안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곧 중추원에 명하여 말했다. 내가 자안의 죄를 감해주고자 하니 말을 잘 타는 사람을 급히 불러 문서를 전달하라. 중추원에서 심구수를 지명하자 임금이 명하였다. 그대는 전력을 다해 빠르게 달려가 제 시간에 도착하여 자안의 목숨을 구하라. 심구수가 명을 받고 달려갔는데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 영리에게 편지를 대신 들려보냈다. 편지가 도착한 날 관원이 자안을 처형하기 위해 얼굴에 칠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며 칼날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넓은 들판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며 삿갓을 휘둘렀고 관원이 이상히 여겨 형을 멈추었다. 덕분에 자안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 박실은 본래 학식도 없고 무예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정한군이 그가 아버지를 살린 일에 감동하여 금녀를 맡기고 벼슬이 이품에 이르도록 하였다. 외구 방어를 잘하지 못한 하포 군관을 처벌하도록 경상도에 지시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경상도에 공문을 보냈다. 하포의 군관은 수년간 왜구를 막아왔으므로 전투와 방어에 익숙하지 않을 리 없으나 이번에는 많은 왜적이 상륙했음에도 자기 몸의 편안함과 불편함만을 따지고 국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장수를 속여 군사 작전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망치는 왜적을 방관하여 잡지 않았고 항복하여 장사하러 온 자들을 붙잡아 해를 끼쳤으니 본래대로라면 군법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선은 가벼운 형벌로 다스리되 그 수장과 실무 책임자에게 각각 장 100대를 치고 군에 편입시켜 복무하게 하며 그 직책은 따로 보고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임신일 1397년 6월 16일 각 도의 병마 도절 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 제사를 두다. 각 도에 두었던 병마 도절 제사를 폐지하고 각 진에 첨절 제사를 배치하여 그 지역 인근 고을의 병력을 거느려 방어에 대비하게 하였다. 또 도관 찰사에게는 소홀함과 부지런함을 살펴서 보고하게 하였다. 경상도에 내 진은 하포, 강주, 영해, 동래이며 전라도에 내 진은 목포, 조양, 옥구, 흥덕이다. 충청도의 세 진은 순성, 남포, 이산이며 풍해도의 두 진은 풍조, 옹진이다. 강원도의 두 진은 삼척, 간성이다. 김사행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가락백에 봉하다. 김사행을 판경응 부사, 동판도 평이사 사사, 겸 판사복 산홍 선공감사로 삼고 가락백에 봉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2일 개유일 1397년 6월 17일 왜적에 포위된 선주성을 이성도의 부만호 김원계가 구원하다가 전사하다. 왜적이 선주성을 포위하자 이성도의 부만호 김원계가 군사를 이끌고 구원에 나섰다. 적은 패에 달아났고 김원계는 이 틈을 타서 적진에 돌입했으나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슬퍼하며 도당에 명하여 그 휘하 군사 중에서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신문하고 죄를 묻게 하였다. 또한 도당의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풍해, 평양, 안주 세 지역의 수군 만호들은 왜적을 막지 못하고 싸움에 패하여 도망쳤으니 율령에 따라 마땅히 참수해야 한다. 세 지역의 만호 중 책임자를 율에 따라 처리하여 군유를 엄하게 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4일 을해일 1397년 6월 19일 크게 비가 내리다. 큰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7일 무인일 1397년 6월 22일 왜적이 용주에서 노략질하다. 왜적이 용주에서 약탈을 저질렀다. 박자안을 순군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윤방경 하윤이 연루되어 함께 투옥되다. 박자안을 순군부의 감옥에 가두고 판문화부사 권중화를 위관으로 삼아 대간과 형조 관원들과 함께 국문하였다. 박자안의 자백 내용이 경상도 도절제사 윤방경과 계림부윤 하윤까지 연루되어 있었기에 두 사람 모두 감옥으로 불러들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9일 경진일 1397년 6월 24일 장현에서 노략질하던 왜적을 만호 차승학이 막아 왜적 5명을 죽이다. 왜적이 장현에서 약탈을 저지르자 만호 차승학이 이를 막아내고 왜적 5명을 죽였다. 전 상임문화부사 강씨 등이 서울에 살라는 명령으로 대궐에 나와 숙배하다. 전 상임문화부사 강씨, 전 삼사자사 김득재, 전 밀직 김선치, 김용균, 박사기가 서울에 살라는 명령을 받고 대궐에 나와 절을 올리니 임금이 그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시기에 맞게 출두한 것을 좋게 여겨 쌀을 하사하고 그에 더해 논밭과 집도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일 신사일 1397년 6월 25일 삼군부를 지으라고 명하다. 삼군부를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일 이모일 1397년 6월 26일 전라도 관찰사가 수군 만호 최원충이 외선 한 척을 잡았음을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수군 만호 최원충이 외선 한 척을 납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획한 군기와 갑옷 등을 바쳤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배를 통째로 납포했다면 어째서 생포한 외적이 단 한 명도 없는가? 곧 친종옥은 김첨을 보내어 그 이유를 직접 캐묻게 하였다. 서울에서 거주해 한전인 품관 중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전 문화부사 최렴 등에게 죄를 주다. 헌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서울에 살며 궁궐을 호위하라는 명을 받은 외지의 품관들이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 문화부사 최렴, 전 화령윤 박천상, 전 밀직 전자충, 손광유 등이 그들입니다. 이에 따라 청하옵건대 교지에 따라 이들의 직첩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소서.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환관 김사행을 문묘 조성 제조로 삼다. 환관 김사행을 문묘 조성 작업을 총괄하는 제조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5일 의료일 1397년 6월 29일 용강현의 노략질한 외선을 잡지 못한 병마 도절제사 이거이를 국문하다. 외적이 용강현에서 약탈을 저지르자 병마 도절제사 이거이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였다. 적선 한 척이 조수가 빠지는 시각에 언덕에 대어져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바로 나아가 잡지 않았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순군부에 지사 오개년을 보내어 이거이가 게으르게 행동하며 싸우지 않은 점을 추궁하게 하였고 그의 휘하 군관들에게는 곤장을 때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8일 무자일 1397년 7월 2일 전사한 김원계의 관직을 추증하고 자손을 서용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이 아뢰었다. 이성 만호 김원계는 외적이 선주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적은 병력을 이끌고 길을 평소보다 2배 빠르게 달려가 포위를 풀었습니다. 승기를 타고 패한 외적을 쫓아 적진에까지 들어갔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김원계는 본래 용맹한 자질이 있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워 거의 함락될 뻔한 성을 온전히 지켜냈고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백성을 살렸으니 그 공은 죽은 뒤에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직을 추증하고 선주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며 그 자손을 등용하여 충절을 위로하고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하소서.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9일 기축일 1397년 7월 3일 요양이 병들었으므로 보석하다. 요양이 병이 들었으므로 감옥에서 보석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0일 경인일 1397년 7월 4일 예조 전서 정윤보를 성절사로 보내다. 예조 전서 정윤보를 명나라에 파견하여 주본을 가지고 가서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였다. 사사에서 명나라 예부의 김적선의 아들이 아비 시신을 찾아 장사진에게 해주기를 요청하다. 도평위 사사에서 명나라 예부에 요청하여 김적선의 아들 김자구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4일 갑오일 1397년 7월 8일 정도전 남은 등이 군사 일으킬 계획을 했으나 조준이 반대하여 틈이 생기다. 판이응 삼군부사 정도전이 오진도와 수수도를 만들어 바치자 임금이 좋게 여기며 훈도관을 두어 이를 가르치게 하였다. 각 절제사와 군관, 관청의 서반 관료들과 무사들에게 진도를 학습하게 하고 또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을 각 지방에 파견해 교육하게 하였다. 이 무렵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으로 나아가자는 계획을 세워 임금께 아뢰었고 자정승 조준의 집에 가서 이 계획을 전달하였다. 조준은 병중이었지만 곧 가마를 타고 궁궐로 나와 강하게 반대하였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명나라의 예를 다해왔고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함부로 정체불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명나라는 당당한 제국으로 틈을 엿볼 만한 상황도 아니고 만일 우리가 병력을 움직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가 생기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나무는 화를 내며 말하였다. 두 정승은 쌀과 곡식 따지는 일에는 괜찮지만 큰 일에는 도모할 수가 없어. 이 일로 인해 남은 등은 조준과 틈이 생겼고 뒤에 남은이 조준을 임금께 무고하자 임금은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7일 정유일 1397년 7월 11일 박자한을 삼척으로 귀양 보내고 윤방경 하유는 광주와 수원에 각각 안치하다. 순군부에 명하여 박자한을 차명에 처하려 하였으나 잠시 뒤에 도승지 정담에게 명하여 가서 그를 석방하게 하였다. 다만 관직 문서인 직천만 회수하고 장 100대를 치고 삼척으로 귀양을 보냈다. 또 윤방경은 광주에, 하유는 수원에 각각 유배시켰다. 최훈의 김빈길, 이규철, 김영렬 등을 곤장을 때려 청해도, 수군 등에 편입시키다. 순군관을 보내어 최훈의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청해도, 수군에 편입시켰다. 김빈길은 90대를 맞고 흥림 수군으로, 이규철은 90대를 맞고 안주 수군으로, 김영렬은 90대를 맞고 옹진 수군으로 각각 편입시켰으며 모두 직첩을 회수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8일 무술일 1397년 7월 12일 수군 만호 박원정이 병선 10척으로 외선 24척과 싸우다 병선 6척을 잃다. 서북면 안주도의 수군 만호 박원정이 병선 10척을 이끌고 외선 24척과 싸우다가 병선 6척이 적에게 빼앗겼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0일 경자일 1397년 7월 14일 사원부에 명하여 최엄의 직첩과 재산을 도로 주게 하다. 사원부에 명하여 최엄의 관직 증명서인 직첩과 몰수했던 재산을 도로 돌려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1일 신축일 1397년 7월 15일 일본 구주 절도사 원효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구주의 절도사 원효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3일 개묘일 1397년 7월 17일 인왕사에 거둥하여 내원당의 중조생을 보다. 인왕사로 거둥하여 내원당의 승려 조생을 만났다. 시의에 적합하지 않아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황제의 뜻을 전하는 명예부의 서신. 요운이 요동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신이 황제의 명을 받아 사헌의 뜻으로 예물을 가지고 말과 물건을 호위하며 4월 21일에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사에서 관원을 보내 경사로 올라가 상소하였고 그 뒤로 42일 동안 머물다가 6월 초 3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황제의 특명을 받은 행인 유기지가 황제의 뜻을 담은 글을 가지고 요동으로 와서 신등을 불러 그 글을 낭독하고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며 예물과 말들을 모두 확인하고 수대로 점검하여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부 좌시랑 장병의 서신 한 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신은 명을 따라 그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래 요동 좌사에게서 조선 국왕이 사람을 보내어 황제께 살해하려고 국경에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부에서 즉시 황제께 보고드렸더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산과 바다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풍속도 서로 다르니 이는 하늘이 그렇게 만들고 땅이 그렇게 둔 것이다. 본래 동의의 나라이나 중국과 가까워 왕이 예를 알고 이웃 나라와 친목하며 화목을 도모하고 예로서 왕래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살해를 하겠다고 하니 알 수 없도다. 중국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기에 조선이 살해를 하려는 것인가? 더욱이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니 예물을 받지 않겠다. 백성을 편안히 하려면 사신을 자주 오가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나라를 다스려 국경을 뒤흔들지 말라. 이것이 황제의 뜻이니 왕은 깊이 헤아려 보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7일 정미일 1397년 7월 21일 외적이 장산꽂을 노략질하여 병선 10척을 불태우다. 외적이 장산곳에서 약탈을 하고 병선 10척을 불태웠다. 경기자 우도 수군 절제사에게 서북면 왜구를 추격하게 하다. 경기우도의 수군 절제사 김을보와 좌도의 수군 첨절제사 강양에게 명하여 이들과 풍해도의 병선들이 함께 서북면에 나타난 왜구를 추격하게 하였다. 또한 상위 중추원사 최용소를 보내어 수를 주며 격려하여 보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8일 무신일 1397년 7월 22일 김주를 서북면 도찰리사로 삼아 왜적을 토벌하고 평양 궁터를 잡게 하다. 문화부의 실랑찬 성사 김주를 서북면 도찰리사로 임명하여 수륙의 군사를 감독하게 하고 왜적을 토벌하게 하였으며 평양의 궁궐터를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9일 기의일 1397년 7월 23일 일본 사자를 죽여 예물을 나눠 가졌던 수군 만호 최원충 등을 처형케 하다. 판전 농시사 김정경을 전라도로 보내어 명령하였다. 수군 만호 최원충이 일본 사신을 해쳐 죽이고 그가 가져온 예물과 짐을 빼앗아 군사들에게 나눠주고는 적을 잡았다고 속여서 보고했으니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이다. 김천 및 전라도 관찰사와 함께 다시 국문하고 법에 따라 처형하되 이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제사는 몰수하며 함께 공모한 자들도 모두 함께 처벌하라. 김정경이 전라도에 도착하여 순천 부사 정지로 하여금 최원충을 잡아오게 하였으나 원충은 도망쳤다. 공모자였던 유천은 등 6사람은 목을 베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일 경술일 1397년 7월 24일 우도 수군 첨절제사 이순이 포획한 외인 5명을 올리다. 우도 수군 첨절제사 이순이 사로잡은 외인 5명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일 신해일 1397년 7월 25일 봉화백 정도전과 의성군 남은에게 안마를 내려주다. 봉화백 정도전과 의성군 남은에게 말과 안장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3일 임자일 1397년 7월 26일 나세 최유경을 도축포사 도채찰사로 각각 임명하여 풍해도와 서북면 연해의 외적을 잡게 하다. 참참문화부사로 치사하였던 나세를 경기 풍해도 서북면 등지의 도축포사로 지중추원사 최유경을 경기 충청도의 도채찰사로 판해빈시사 강중림을 충청도의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각기 병선을 이끌고 풍해도와 서북면 연해의 외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또한 한성윤 조익수를 보내어 여러 장수들에게 수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4일 개축일 1397년 7월 27일 중랑장 신보안을 시켜 도찰리사 김주에게 수를 내리다. 중랑장 신보안을 서북면에 보내어 도찰리사 김주에게 수를 하사하게 하고 곧이어 서울로 돌아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5일 갑인일 1397년 7월 28일 중들의 소송이 자주 일자 절의 간강 노비 전지와 중의 수 등을 조사 보고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였다. 불교의 도리는 청정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은 각 사찰의 주지들이 산업을 경영하는데 열을 올리고 심지어 여자까지 가까이 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다. 더구나 죽은 뒤에는 제자들이 사찰과 노비를 법손이라 하여 서로 이어받는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벌인다. 나는 잠저 시절부터 이 폐단을 고치고자 생각해왔다. 지금 장경사 승려 정의가 또 법손이라 주장하며 경상도에 자화사를 청구하니 국초를 맞은 이때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 안은 헌부에서 지방은 감사가 각 사찰의 건물과 노비, 전지와 크고 작은 승려수 그리고 법손이라 주장하는 자들과 그 노비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6일 을묘일 1397년 7월 29일 서강에 거둥하다. 서강으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7일 병진일 1397년 7월 30일 진을서 신극공 신유연 장사정을 보내어 풍해도와 서북 연해의 외적을 잡게 하다. 상위 중추원사 진을서를 해도 조전 도절제사로 중추원 부사 신극공 신유연 장사정을 각각 조전 절제사로 삼아 풍해도와 서북 연해 지역에서 외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또 이들에게 수를 내려 위로하며 출발시켰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8일 정사일 1397년 7월 31일 갑사 이순백 등이 멋대로 군선을 타고서 절제사에게 반항하여 시비가 일어나다. 갑사 이순백과 노연수 등이 자기 멋대로 군선을 타고 용산강에서 절제사 진을서 등에게 대들며 말다툼하였다. 이에 진을서 등이 분노하여 말하였다.
도성 밖의 일은 장군이 통제하는 것이다. 그들을 군법으로 다스리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다. 이들은 친군이니 마땅히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순군에게 명하여 이순백 등 두 사람에게 곤장을 때리고 봇배를 타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9일 무오일 1397년 8월 1일 우인녀를 수군 도감 전체 찰사로 삼다. 임금이 용산강에 유숙하면서 잔치를 베풀다. 상임문화부사 우인녀를 수군 도감 전체 찰사로 삼았다. 임금은 용산강으로 거둥하여 유숙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뒤 이튿날 궁궐로 돌아왔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1일 경신일 1397년 8월 3일 순영군지 이천우 등을 해로로 보내어 왜구를 잡게 하다. 순영군지 상의중추원사 이천우, 첨절제사 전영부와 장철 등을 바닷길로 보내어 갑사와 투석병을 이끌고 배를 타고 왜구를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판중추원사 이근에게는 궁중에 술을 가져가 위로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3일 임술일 1397년 8월 5일 동풍이 사흘 동안 불다. 동풍이 사흘 동안 불다가 그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6일 을축일 1397년 8월 8일 일본 구주 절도사가 토산물을 보내다. 일본의 구주 절도사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8일 정묘일 1397년 8월 10일 김조와 김사행을 시켜 서경 궁궐을 지으라고 했다가 심효생의 간언으로 중지하다. 문화실황찬 성사 김조와 환관 김사행에게 명하여 서경에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동지중추원사 심효생이 간언하니 이를 중지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19일 무진일 1397년 8월 11일 외교 나가온의 아들 도시로가 죽자 치제를 명하다. 외교 나가온의 아들 도시로가 죽자 임금은 장사를 지내게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나가온은 이 일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1일 경호일 1397년 8월 13일 항복한 외인 망사문이 세 사람을 거느리고 오니 옷을 하사하다. 항복한 외인 망사문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오자 각각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2일 신미일 1397년 8월 14일 경기도 백성을 징발하여 회암사의 왕사 자초의 부도를 미리 만들게 하다. 경기도 백성을 징발하여 왕사 자초를 위한 부도를 회암사 북쪽에 미리 짓게 하였다. 오랜 가뭄과 바람 때문에 절과 신사에 기도하게 하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절과 신사에 가서 기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4일 개유일 1397년 8월 16일 노비 변정 도감에서 신축년 이전 일로 송사를 제기한 전 밀직 조오에게 곤장을 치다. 변정 도감에서 전 밀직 조오에게 곤장 80대를 때렸다. 조오가 신축년 이전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일 1397년 8월 17일 노비 변정 도감에서 올린 노비 쟁송 판결에 관한 사의 19조목 변정 도감에서 헌부가 판결하여 이관한 것에 따라 임신년 이후로 각 해에 상소된 내용과 도감에서 이미 판결한 금령을 근거로 앞으로 시행할 적절한 사안을 참작하여 19가지 조항으로 아뢰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양인의 문서가 없고 천인의 문서도 불분명하며 노역 경험도 없는 자는 양인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천인의 문서는 없으나 양인의 문서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대에 걸쳐 노역한 자는 천인으로 판결한다. 둘, 서로 다투는 노비 가운데 일반 사손으로부터 전해진 문서가 불분명한 자는 나누어 판결하되 사손의 개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노로 돌린다. 셋, 같은 사손에서 나온 노비들이 서로 다툴 경우에는 송사를 금하고 이미 판결된 뒤에 다시 송사하려는 자도 금한다. 넷, 자식이 없는 사람이 후사를 위해 3살 이전에 양자로 삼은 경우나 버려진 아이를 양육한 경우에는 친자식으로 보고 명문이 없어도 그 노비를 모두 주며 양육된 자에게 명문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 판결한다.
명문이 없더라도 절반은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제사를 주관하거나 효행이 있는 친척에게 준다. 5. 먼저 죽은 동복 형제를 부려라 하여 그 자식에게 노비를 적게 준 사례는 부당하므로 평균하여 나누어 준다. 6. 첩의 자식이 명문 없이 상속을 주장할 경우는 7분의 1만 주고 천첩의 자식이 명문 없이 주장할 경우는 금한다. 7. 비록 비첩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혈연이므로 노비를 노역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산 주인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비첩 소생을 양인으로 삼도록 항시적 규범을 정한다. 8. 노비를 구매한 주인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친척에게 노비를 물려주는 것은 허가돼 판매자의 자손은 다투지 못하도록 한다. 9. 승려는 이미 부모와 결별하고 출가하였으므로 속인처럼 조상대에 노비를 두고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 부모에게서 직접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며 죽은 뒤에도 남에게 주지 말고 본가에 돌려야 한다. 10. 신축년의 홍건적 난리로 인해 공사 문서가 거의 사라졌고 진리도 섞여 있어 판결이 어려우므로 신축년 이전의 일에 대해 다투는 자는 모두 금지한다. 나누지 않은 노비를 독점한 자나 남의 노비를 차지한 자는 징고를 통해 사리에 맞춰 처리하게 한다. 11. 피고인이 되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한양에서는 20일, 가까운 지방은 한 달, 먼 지방은 2달의 기한을 두고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승소를 허락한다. 12. 양반이 향촌 문서만으로 본향의 노비를 점유한 경우는 관할 고을에서 징고하여 원래대로 돌려주게 한다. 13. 자식 없는 부부의 노비는 문서가 없어도 생전에 사용하게 하되 사후에는 본가 손자에게 준다. 남편이 아내에게 노비를 문서로 넘긴 경우는 그 문서에 따라 상속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넘긴 경우는 인장이나 수결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으니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상속을 허용하고 신의를 저버린 아내에게는 무조건 본가 손자에게 돌려준다. 14. 노비 판결은 연도별로 제한하여 대간 형조나 외관도 반드시 고소장 안에 서명을 받고 자손이나 동종 사손이 출석하도록 하며 독신자는 처가에 고소를 허락한다. 친족 간 상피 관계가 있을 경우 방을 옮기고 사손이 상피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옮겨서 판결한다. 15. 소장을 접수할 때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간사한 자들이 계속해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계절마다 연 5일간만 접수하게 하고 무인년 4월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 16. 대간 형조 법관이 아닌 자중 가선 이하 등급은 도감에서 진술을 받고 판결하도록 한다. 17. 양인을 억압해 천인으로 만들거나 약한 사람의 노비를 강제로 점유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판결 뒤에도 노비를 놓아주지 않거나 나누지 않은 노비를 독차지하거나 누락된 노비를 모두 차지하거나 나누어야 할 노비를 숨기거나 전당 잡힌 노비를 영구히 차지한 자는 고소 전에 서로 화해하고 논의하게 하며 무리하게 억지 변론을 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청을 속인 자는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부에 보고하고 벌을 준다. 그중 악질이거나 중한 자는 종전에 노비도 국가에 귀속시키고 관리가 사사로이 감정에 따라 판결하거나 고찰하지 않은 경우 소송인이 판결이 틀렸다고 무단으로 주장한 경우는 모두 사헌부에 보고하여 중재로 다스린다. 18. 지방에서 노비를 판결할 때는 관찰사가 그 도에 공명하고 강직한 사람 3에서 4명을 개수관 또는 차사원으로 정하고 관찰사에게 제출된 장문을 차사원에게 보내어 이들이 함께 송사를 들어 판결하게 한다. 판결문을 작성하여 양쪽의 잘잘못을 이름과 나이로 기록하고 관찰사에게 보고하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장을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관찰사가 양편의 문서와 증거를 다시 심리하여 판결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면 송사를 맡았던 관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사용된 노비는 모두 관청에 귀속시킨다. 19. 그 외에 아직 미진한 사항은 계속 논의하여 보고한 뒤 시행하도록 한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일은 천인 문서가 명확한 자는 천인으로 하고 양인과 천인 문서 모두 분명하지 않은 자는 몸은 양인으로 하되
노동은 천인과 같이 하여 관청에서 심부름꾼으로 삼아 붙이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였다.